네, 5회분 마지막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에서 클래스 B에 대한 얘기입니다. A 회사 조직이 64개의 서브넷을 가지고 있다면 각 서브넷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클래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23.64점 C클래스죠. 그러면 여기가 비트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걸 그대로 쓰면 총 256개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누니까 이거는 0이고 그대로 쓰는 거고 이거는 128로 쓰면 두 개로 나누니까 각각의 몇 개야? 128개씩. 1100000는 이건 192죠. 4개로 나누면 256을 4개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4개씩 쓴다는 거예요. 여기 64개, 여기 64개, 64개, 64개. 하나만 더 해봐. 11제면 이거 224거든요. 224는 몇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8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256개를 8개로 나누니까 32개씩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A 클래스가 아닌 C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B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B 클래스는 이것까지 쓰는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B 클래스를 하나 보죠. 130.5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브넷은 255.255.00이지. 그럼 이거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00000000 00000000을 쓰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C클래스는 256개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56개니까 65,536개 정도의 IP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C클래스는. B클래스는. C클래스는 256개. 그럼 A클래스는 어떻게 될까? A클래스는. 하나 더 곱하니까 1600만 개 정도 IP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1로 세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65,000을 다시 2로 나누는 거죠. 또 여기 세팅하면 65,531을 다시 4개로 나누는 거죠. 똑같아요. 비트 수만 상위로 올라갔을 뿐이죠. 자, 정리한 걸 좀 보죠. 정리한 걸 보면 이렇게 되놨습니다. B 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죠. 총 몇 개가 됩니까? 65,536개예요. 그대로 쓴 거야. 그대로 서브넷이. C 클래스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B 클래스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1, 2 했으니까 서브넷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그대로 쓰면 255.128.0으로 쓰면 1 마킹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65,000개를 이 두 개로 쪼개겠다는 거죠. B 클래스가 얼마야? B 클래스가 대강 이만큼의 IP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서브넷으면 두 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을 냈으니까 이만큼이죠. 2비트를 했다는 건 4쪽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4쪽을 낸 거예요. 3이니까 이게 8승, 8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8쪽을 내니까 여기까지.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개수는. 이게 하나 256개, 256개니까 256 곱하기 2 이거고 여기는 하나가 빠지니까 이 개수가 7비트잖아요. 그러니까 128, 256개. 여기 두 개가 빠지면 6비트죠. 64개, 256개. 3개니까 5비트죠. 2, 5승 32개, 556개. 4비트면 4비트 남잖아. 2에 4승 16에다가 256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네트워크로 분할이 되고. 그러면 64개 서브넷을 갖고 있다면 64개. 서브넷 64개를 가지려면 주소 개수는 1024개라는 거죠. 자, 만약에 C 클래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C 클래스로 가정해보면 64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C 클래스라고 하면
C클래스는 전체가 몇 개예요? 256개잖아. 그럼 64개 가지려면 둘로 나눠서 안 되지. 이 120, 800. 네 쪽을 내야 되잖아. 네 쪽을 내면 여기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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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니까 256개잖아. 그죠? 이 64개가 되는 게 뭐냐? 이거는 B클래스가 더 크잖아. 이걸 서브넷이 64개 되려면 주소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1024개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B클래스를 C클래스를 일단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답이 세 번째.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256가지 색상이 1024 사진으로 저장할 때 그 용량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1024, 여기도 1024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 점 하나하나가 픽셀이죠. 이걸 확대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색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시커매. 여러분 모니터를 가끔 돋보기로 싹 봐봐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 모자이크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이사는 시커멉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 때문에 인간의 아주 그 감도가 떨어진 눈 때문에 착시 현상 때문에 자연 화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가 시커매요. 이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1024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한 장만 가지고는 색깔을 검은색과 흰색을 못 만드니까 여기다 몇 개를 만들어내요? 8장을 만들어냅니다. 8장. 몇 개? 8장. 그러면 이 하나의 색깔은 이 8장의 비트죠. 여기도 01, 0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는 256개잖아요. 그러니까 256가지 색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28개다 그러면 몇 개? 장? 7장. 64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장. 2개다 그러면 1장.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하나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가로 세로의 점의 개수하고 1024개 곱하기 1024개가 비트죠. 그 다음에 몇 비트 곱하기 8비트가 계산이 돼야지 이 이미지 하나가 나타나는 이 한 화면에 뒤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물어봤냐면 용량을 물어봤어요. 용량은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절대 비트란 용량을 쓰지 않아요. 다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단위.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비트 계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8로 나눠야지. 왜? 이건 비트잖아요. 우리는 바이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8이라면 8로 나눠 1바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건 필요 없는 거죠. 1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1024 곱하기 1024야. 1024 곱하기 1024. 이게 바로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2의 10승. 이거 2의 10승 아니야? 곱하기 2의 10승. 2의 20승. 2의 10승은 K. 2의 10승은 메가. 2의 30승은 기가. 그러니까 2의 20승이 나오니까 메가지. 1메가. 자, 그래서 답이 1번. 다음은 설명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객체지함의 개념이죠. 다음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꺾기선, 다이아그램 네 가지에 그려야 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 하나는 라인 그래프, 파이, 원 그래프, 히스토그램, 꺾기선, 다이아그램.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러한 메소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객체에서. 그럼 이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함수명을 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각각의 서브 클래스를 이거 쭉 설명하고 있죠.
이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확인해 보죠. 자,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이죠. 그러니까 객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프야, 그래프. 의미상. 그럼 요 놈을 상속받은 거예요. 얘도 상속을 받고, 얘도 상속을 받고, 다 상속을 받았는데 요 놈은 어떤 형태냐? 라인 그래프를 찍어내는 거고 똑같은 메소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고 거기 사용되는 메소드가 달라. 근데 이름은 똑같지. 쓰는 형태는 다르지. 이런 형태는 상당히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이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고 함수명인 메소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거는 뭐야?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 형태의 다형성이에요.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또 어떤 형태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도 존재하냐면 이런 형태도 존재해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름은 똑같아. 그리고 사용하는 인수가 달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인수를 안 주고 생성하면 이거, 인수를 하나 주면 이거, 인수를 두 개 주면 이거, 인수를 세 개 주면 이거. 그래서 한 클래스 안에 동일한 메소드 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버로딩의 다형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클래스, 즉 오버라이딩에 대한 문제였죠. 보세요. 이걸 쭉 설명하면 아까 오버라이딩에 대한 설명인데 오버라이딩과 오버라이딩 어쨌든 다형성에 대한 문제다. 캡시라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야. 응? 추상화도 객체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정보 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다형성, 폴리포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뷰 얘기가 나옵니다. 뷰. 역시 우리가 기본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걸 이놈도 저놈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 놈이 같이 사용하고 변경시킬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니네들은 추출해서 여기 내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써 그냥. 응? 써. 그리고 무슨 명령만? 셀렉트 명령만 써서 검색만 해. 수정 같은 거 하지 마. 인서트 하지 마. 딜리트 같은 거 하지 마.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셀렉트, 다시 크리에이트 시켜.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한 실제 기본 테이블에 대한 보안도 지켜주고 일관성도 지켜지니까 이렇게 하자. 이걸 뷰테이블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상이니까. 필요한 데이터만을 뷰로 정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보안성도 좋다. 뷰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뷰를 정의할 때는 create 뷰. 원래 뷰까지 써야 되는데 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delete. 아유, 무슨 드롭. create 뷰, select 요럴 것만 쓰는 거잖아. 틀렸죠? 네 번째가 잘못된 문제. 네 번째가 잘못된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저장차 용량이 128바이트래요. 이게 몇 개? 128바이트. 캐시 블록이 4바이트래요. 4바이트. 이게 4바이트. 이게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128 나누기 4로 되니까 64개가 나오네. 이게 몇 개?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직접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4 외로 나누는 것은 집합을 4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64가 아니고 32군요. 잘못했어요. 32개. 나누기도 못하네. 32개. 맞죠? 이게 32개예요. 그럼 32개를 우리가 직접 사상이나 연관 사상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트로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주기억 장치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이거는 직접 사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를 선택해야 되고 얘가 여기 선택해야 되고 얘도 여기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그럼 4개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4웨이. 그럼 여기에 개수가 몇 개야? 32개를 4개로 나누니까 8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8개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8개를 뭐라고 한다? 바로 집합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4개죠. 얘는 반드시 같은 곳만 쓰니까 직접 사상을 쓰고 어디를 선택할 건지는 연관 사상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도 됐던 문제. 답이 3번. 자, 그다음 6번. 다음 문제의 유시 모습은 뭐냐? 시스템 사용 중 고객의 이름 4자가 이상이 될 경우 심사임당 프로그램을 짤 때 학생이나 고객이나 프로그램이 3글자만 쓴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짠 거야. 그런데 이름이 4글자가 있잖아. 5글자인 사람도 있지. 야, 이건 생각 못했네. 에라죠, 에라. 그걸 수정하는 보수는 뭐예요? 이런 형태는 뭐죠? 나는 이름을 3자로만 판단했어. 잘 돌아갔어. 근데 언젠가 4자가 들어오니까 에러가 나. 이건 잠재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 시간이 지나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경우 수가 늘어나니까 그때 걸려드는 거. 처음엔 몰라. 오류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오류. 잠재적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하는 걸 수정 유지보수. 이거죠. 적응 유지보수는 어떤 겁니까? 적응 유지보수. 적응. 환경에 따라 변경이 되죠.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로컬이야. 인터넷으로 바꿔야 되고 웹으로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완전 유지보수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 그런데 사용을 했거든. 근데 몰래 가갖고 성능을 좀 개선시켜주는 거.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예방은 미리 있을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하는 그런 보수. 그래서 수정 유지 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문제죠. CPU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 CPU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거. MBR에 읽어드리는 데이터 크기를 뭐라 그래? 바로 워드라고 하는 거죠. 워드. 바이트, 비트, 니블은 바이트를 반쪽 낸 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문제가 헷갈릴 수 있지 않도록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해싱 기법에서 버켓 오브 플로어. 자, 레코드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레코드 키 값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뽑아내죠. 그래서 그 해시 함수를 기억하는 홈 어드레스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럼 이게 바로 버켓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레코드가 2개면 슬롯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 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나오면 또 들어오면 2개 외에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체인 기법으로 쓰냐, 링크드 리스트로 갈 거냐, 아니면 비어있는 걸 찾아서 1차 조사법으로 갈 거냐지. 해시 함수가 랜덤한 해시키를 생성할 경우 랜덤화되는 것은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죠. 가장 좋은 형태의 키가 생성이 된 겁니다. 동일한 탐색키가 나올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죠. 해시 함수가 탐색 균등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버켓의 정답 가장 레코드 수보다 저장 레코드가 많을 경우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슬롯이라고도 하고
최대 레코드 개수라고 하는 거잖아. 이 레코드잖아요. 이놈이 저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레코드 아니야. 이거보다 많으면 오버플로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주 잘 만든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주된 이유가 아닌 거죠. 좋은 거죠.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렇죠? 1번. 자, 다음은 시 언어입니다. 자, 다음 2차원 배열을 선언했죠. 시 언어에서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해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는 선형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행 3열이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메모리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1행, 이게 2행. 여기가 A의 0, 0. 여긴 0, 1. 여기가 1, 0. 1, 0. 맨 마지막은 뭘까요? A의 1, 1이죠. 1, 2네. 2행 3열이니까 1행 2가 첨자가 맨 마지막 거 맞죠? 여기가 0, 1, 0, 2. 1, 0, 1, 1, 1, 2. 맞죠?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14, 5, 그 다음 1, 마이너스 18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다가 만약 5를 빼버리면 비온 곳에는 0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번지가 A의 0의 요거 번지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A의 이거와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원 형태는 1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배열의 시작 번지입니다. 상수예요, 상수 이거는. 여기가 만약에 500번지다 그러면 500번지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라는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B배열을 선언했잖아요. B배열을. B배열을 2개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뭐야? 별표를 썼으니까 요놈은 주소야, 주소야. 그리고 A0 이걸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행번지.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요놈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일단 B1은 어떤 거야? 얘죠. 얘를 얼로 P라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극복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찍어봐야죠. 자, 이걸 찍어봅시다. B1은 어디야? 여기죠. 자, 우리가 선언 부분행과 처리 부분이 있는데 선언 부분의 별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포인트 주소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번지를 찾아가서 그 안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B는 여기잖아. B. 거길 찾아가. 거기 안에 내용이 얼마야? 1이네. 얘는 1을 찍는 거네. 자, 요건 어떻게 되나요? 자, 증가됐잖아. 이건 뭐야? 증가를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던 거야. 얘를 증가시켰어. 얘는 없어지는 거야. 증가를 했잖아. 그 내용. 얼마야? 마이너스 10 찍으라. 그 다음 마지막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단항이고 요거는 단항이고 요거는 이항이잖아. 이건 나중이야. 요거부터 처리해야 돼. 요거부터. 단항이 먼저니까 하나를 빼. 하나를 빼래요. 그러면 감소를 다시 합니다. 1로 가고 얘는 사라졌어. 거기서 이만큼 다시 백. 하나, 둘, 백. 그 안에 내용. 그러니까 14를 의미하죠. 얘는 14. 포인트는 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뺀 거잖아. 감소시킨 게 아니라 뺀 거니까. 빽해라. 이거 14. 자,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정도의 포인트 개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10번.
다음 보기는 리눅스에 대한 일반 헬로우라는 사용자가 ls 파일을 보여달라 모든 리스트를 다 보여달라 해서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A와 B를 본 거죠. 헬로우가 뭐야? 소유자죠. 그룹 사용자죠. 그러니까 워드라고 하는 그룹 안에 헬로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헬로우 파일이고 글자 사이즈고 날짜고 시간이고 파일명은 abc.text입니다. 자, 링크가 하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건 하나야. 소유자가 한 명뿐이고. 자, 이걸 확대해 보면 rwx, r-x, r-x 어떤 거예요? 소유자의 권한, 그룹 사용자의 권한, 누구나의 권한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읽고 수정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그룹 사용자는 수정은 못해. W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실행만 할 뿐이지 수정은 못해. 이런 형태입니다. 자, A의 파일 소유자, 그룹 사용자 이외에는 모든 파일을 읽고 실행할 수 있지만 파일 소유자만이 수정할 수 있다. 맞죠?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B가 모든 사용자, B가 헬로우죠. 사용자 그룹 모든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777을 줘라. 그럼 지금 이 상태의 포맷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설정이 되면 1이거든요. 설정이 되면 이건 0이야. 설정이 안 된 거. 그러면 8진수로 보면 되니까 이게 1이니까 7이죠. 이건 얼마야? 5죠. 이것도 5예요. 그러니까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줬을 때는 755로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도 다 설정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7717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 W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만 쓰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쓰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RWX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돼? 700이야. 그러니까 70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아무도 몰라. 이 파일은 존재 자체도 몰라. 나만 알아. 맞습니다. B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D분이. B가 해당 파일의 소유자를 헬로우를 루트로 변경하려면 change on root abc로 쓰면 돼요. 하단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change on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야? 루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헬로우가 쓸 수 없다.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그 파일을 루트로 줘버리면 이 루트라는 건 누구야? 이 컴퓨터 소유자란 말이에요. 루트로 줘버리면 심을 수가 있거든. 악성 코드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change on이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는 누구만 쓸 수 있다? 루트만 쓸 수 있지 헬로우가 B가 헬로우가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뿐이다.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시스템 명세서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건 뭐냐. 유지보수에 관련된 문제죠. 유지보수란 명세를 최신의 상태로 만드는 건 맞다. 그죠? 유지보수 옛날 10년 전 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지.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계속 수정 보완이 되죠. 계속 변경이 되고 발전이 되고 명세에 따라 보완되지 않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프로그램 소스는 최신 건데 문서는 한 10년 전 거면 일관성이 이룰 수가 있잖아. 최신 필요한 경우 즉시 배포해야 된다.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는 동일한 명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명세를 사용하는데 시스템 구조를 사용자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사용자는 컴맹인데 사용자는 절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겠죠. 다음 중앙처리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장치에서 꺼내진 명령은 유상기로 기억된다. 자, 기억장치가 있고요. 여기 명령어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CPU가 있어요. 여기가 PC가 있고 여기가 MAR이 있고 MBR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연산장치 안에 누산기라는 게 있어요. 임시 기억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게 되면 이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MBR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버퍼에 있어. CPU에서 메모리로 갈 때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온다? MBR을 거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절대
ACC라는 누상기는 필요에 따라 집어넣지 무조건 MBR을 거치는 거지 누상기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명령어라고 하면 이 명령어 코드를 바로 MBR이 기억이 되고 그때 나중에는 IR라고 하는 명령어 레스터에 집어넣어야지 ACC가 왜 나와. 다음에 수행될 거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수행, 여기가 만약에 2번지라고 하면 여기 3번지 갖고 있다고. 다음에 수행을. 그 다음에 3번지 가져와. 3번지 가져와. 해독기는 필요한 장치의 제어신호를 말한다. 맞죠? 번지 레스타는 읽고자 하는 프로그램들. 얘네들이 번지 레스타. 누상기가 아닙니다. 엄격히 하는 버퍼로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 명령어라고 하면 IR 레스타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가 답이고요. 다음 SRT입니다. 선저명 중에 짧은 작업 우선으로 처리해주는 기법. 자, SRT. 남아있는 작업을 먼저 처리하겠다. 대기리스트를 집어넣어보죠. 처음에 도착 시간이 P1이 들어왔어요. P1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근데 다 처리한 줄 알았더니 2초가 딱 지난 순간에 2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6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4초짜리가 들어왔어요. 얘하고 비교하니까 아이고 P2가 남네. 그러니까 얘는 2반 실행하고 P2로 권한이 뺏겨요. 4하고 변. short remaining. 남아있는 걸 우선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P2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4초가 지났을 때 누가 들어온 거야? 1초짜리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얘는 2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2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하려고 했더니 땡 하고 들어왔어. 4초짜리, 1초짜리.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P3이 1초짜리가 들어오면 여기 2초죠. 처음에 실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 혼자잖아. 그래서 쭉 실행하고 2초를 지난 상태, 6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P2가 들어왔다고. 그럼 4하고 6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4가 더 짧으니까 뺏겨. P2가 쭉 진행하다 보니까 2초가 지났어. 즉 P2는 2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P3이 들어온 거거든. P3은 1초밖에 안 돼. 실행 시간이. 그러니까 뺏겨.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작업이 끝나버리네. 그냥. 없어. 6초가 지났더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 얘가 주겠죠? 자, 그럼 얘를 보니까 어떻게 돼? 4하고 2하고 6이 남았네.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얘는 이거 끝나고 1초를 지나도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 6초가 지났을 때 들어온 거니까 얘는 제외해야 되죠. 다시. 자, 지금은 요거까지 처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둘 처리하고 1을 처리 5초잖아. 5초가 P3이 끝나도 P4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야. 그럼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되죠.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5초 상태에서 내가 안 들어온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처리해야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쳐도 얘한테 뺏기지 않아. 왜? 얘는 6초 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초가 될 때는 얘가 들어온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얘를 주고 P 짧은 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줘 보니까 그때 이놈이 들어온 거거든. 그렇죠? 4초. 4초를 더 줘. 그러면 P4. 그 다음에 P1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P1. 자, 그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쭉 계산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해보죠. 자, 대기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P1, P2,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P3, P2, 그 다음에 P4, 맨 나중에 P1이잖아요. 여기는 2초, 1초, 2초, 1초, 그 다음에 2초, 4초, 나머지 6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균 반환 시간이니까 실행 시간의 평균치를 계산해야죠. 그렇죠? 실행 시간의 평균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로 갑시다. 요 몽땅 도안값이 얼마야? 이거 실행 시간의 평균치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죠?
4분의 17이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A의 대기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없고 여기가 A1이니까 P1이니까 2, 1, 2, 4가 바로 A의 P1의 대기시간. 2, 1,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도착시간 0이니까 얼마야? 9죠, 9. 자, P2의 대기시간. P2의 대기시간. P2의 대기시간. P2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앞에 두 개 기다렸고. 그 다음에 P2는 여기도 또 기다렸죠. 1. 또 P2는 끝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도착 시간이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하나 빼면 여기 얘는 실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이야. 한 1초라고요. 그 다음에 P3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을 기다렸잖아요. 없죠? P3은. 그러니까 P3은 이 그림에서는 4지만 도착 시간이 4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바로 실행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4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을 기다렸네. 그지?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들어온 시간이 6초니까 6초를 빼니까 여기 1만 남았네. 그래서 이걸 평균 내면 9초에다가 플러스 0초에다가 플러스 이거 1초 있네. 1초 0초 플러스 6초 1초네. 9초 1초 0초 1초 9초 1초 1초 얼마가 돼요? 11이죠. 11을 4로 나눈 값이야. 이게 평균 대기 시간, 이게 평균 실행 시간. 더하면 얼마야? 4분의 28 나누면 7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공개키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대칭키와 공개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칭키는 키를 하나 가지고 나눠 쓰는 거거든요. 공개키는 키를 두 개 생성을 해.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는 키를 두 개 생성해서 보낼 놈한테 공개키를 주는 거고 전자서명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비밀키를 전송하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다루죠, 최근에.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해 보자고. A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A한테 메시지를 받고 싶어. 저놈한테 메시지를 받고 싶어. 키를 두 개 생성했잖아. 그러면 B는 B의 개인 키와 B의 공개 키를 두 개 생성해서 저놈한테 주는 거야. 야, 나 너한테 데이터를 받고 싶어. 암호화 된 거. 그럼 내가 생성을 키를 해서 너한테 공개해 주는 거. 키를 하나 줘. 그러면 그놈의 그 키를 가지고 암호화 시켜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갖고 있는 비밀 키, 즉 개인 키를 가지고 해독이 되면 정상적으로 네가 보낸 거 맞네. 이게 바로 문자, 메시지의 전송입니다. 자, A는 이놈한테 서명을 하고 싶어. 서명을 한다는 얘기는 사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사용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키를 두 개 생성해. AK와 A의 공개 키를. 나의 키를 대행 생성. 개인 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 서명이잖아. 그리고 이 서명을 해서 보내면 정상적인 저놈이 보낸 거 맞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은행이고 이게 우리가 쓰는 서명 알고리즘. 인증 코드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명을 할 때는 내가 비밀키를 갖고 저놈한테 공개키를 주고 보내는 거고 그럼 서명 알고리즘 복합했을 때는 이 키를 문서화시켜서 이 문서를 바로 이놈이 받아야 되니까 비공개키로 전달시켜서 이놈이 해독이 되고 그 받았던 거를 저놈이 정말 보낸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은 내가 갖고 있는 비밀키 가지고 암호화시키는 거고
내가 보내려는 메시지는 저놈만 나한테 보낸 공격키 갖고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격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는 S. 대칭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DS. 대칭키는 암호키와 해독키가 따로 존재한다. 다르죠? 서명하고 암호화시키는 거하고 문서 암호화시키는 거하고 어쨌든 따로 존재한다. 해독키는 보안이 된다는 거 아니라 개인 키는 무조건 보안이 돼야 돼. 공개 키는 보여주는 거지. 두 개의 키를 생성했을 때 모두 다 비밀스럽게 간직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공개해야 돼. 틀렸지. 키 분배가 우리가 대칭 키 방식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키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공개 키는 나의 비밀 키 하나만 갖고 하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 분배가 용이하다. 그래서 퍼블릭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공개 키는 대칭 키보다 더 많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전자서명이나 메시지를 암호화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답은 3번. 다음 ABC의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죠. 자,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의사 코드라는 얘기죠. 실제로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맞는 형태의 코드다. 표의 언어, 슈드 코드라고 하는 의사 코드. 시 언어에 대한 부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노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편집, 에디터, 아래 한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으면 두 번째 줄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다시 복구할 때 그럴 때 쓰는 알고리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죠. 이놈이 이쪽만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맞죠? 자, 그럼 A의 next는 어디야? A의 next 여기죠. 요 놈은 C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원래는 B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C를 넣어주면 되지. C 프리뷰는 여기는 원래 B를 갖고 있는데 어디로 넣어주면 돼? A를 넣어주면 되잖아. 의미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next에다가 B next는 어디예요? B next는 C란 말이에요. B next는 C. B가 원래 C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맞죠? C 프리뷰. C 프리뷰에는 뭘 집어넣었어? B 프리뷰라고. B 프리뷰는 어디예요? A잖아, A는. 이게 C과 A가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노드 자체 명으로 갖고 있는 포인트로. 세 번째는 A, B 프리뷰. B의 프리뷰는 이쪽이에요. 프리뷰 앞에 A의 넥스트가 여기죠. B는 어디 가리키고 있었어? 원래 A를 갖고 있었잖아. A의 넥스트와 같은 의미야 이게. 그래서 B 넥스트는 이거잖아. B 넥스트는 어떤 거죠? C잖아. 똑같이 집어넣는 거지. B 넥스트는 어디야? B 넥스트. C죠, C. C의 프리뷰니까 어떻게 돼요? B 넥스트의 프리뷰. B 넥스트의 프리뷰. B의 넥스트의 프리뷰. 여기다가 뭘 넣어준 거야? B의 프리뷰. 이거 넣어준 거잖아. 가리킨 거죠. 자, 네 번째가 문제인데 잘 보세요. A의 넥스트예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A의 넥스트에 넥스트를 집어넣었어요. A의 넥스트에 넥스트가 C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A의 넥스트에 넥스트. 자, 그 다음에 A의 넥스트의 프리뷰니까 B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B 프리뷰로 집어넣었어. B 프리뷰를 집어넣었다고. B 프리뷰. 요거를. 자, A의 넥스트의 넥스트의 프리뷰.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A를 넣어준 거다고. B 프리뷰는 A잖아. 연결이 됐죠. 그러나 실제로 이 명령에 의해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는 원래 얼마냐? 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200번지라고 하자고, 여기는 300번지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3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2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A 넥스트에서 이걸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200을 지워버리고 A의 넥스트의 넥스트, 즉 300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럼 이미 연결이 이렇게 됐어. 자, 두 번째 보세요. A next의 의미는 A next가 이게 아니지. A next는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우리는 A next 200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지. 이미 이 작업 가지고 얘는 이미 사라졌다고. A next는 지금 1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 작업을 통해서. 그러면 A의 next는 어디야? A의 next는 여기가 아니라 A의 next 또 next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여기다 뭘 집어넣어? R음은 의미가 없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우리가 삭제라고 하는 단일 링크 리스트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미 이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이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고. 지금 밑에는 어딘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결한 거거든. 여기 200을 가리키면 맞죠? 이 next, 또 next에 piv니까 pivot. 여기를 말하는 거 맞다고. 그런데 이미 자료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 값하고 이 값은 달라. 이 A의 next는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네 번째가 돼요. 다음 회로의 출력값을 찾으래요. 자, 요건 무슨 게이트? AND 게이트. 요건 뭐야? OR 게이트. 자, A에서 not이 들어왔어요. B는 그냥 들어왔죠? AND 게이트인가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네요. A가 그냥 들어왔고 B는 not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B not. 얘를 OR 게이트로 만났어. 이거 뭐죠? A, XOR B잖아요. 이걸 찾으라는 거네. 이거네, 이거. 1, 2, 3, 4번입니다. 가나다라가 아니라. 답은 몇 번? 4번. 17번. 함수를 수행하려고 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은 뭐냐? 자,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메모리로 올라옵니다. 그죠? 이걸 우리 무슨 상태라 그래요? 준비 상태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메모리에 들어오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코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시언어로 인티저 A, B, 쭉 프로그램이 있겠죠. 요 자체를 기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코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 스택 영역도 있고 힘 영역도 있고 데이터 영역도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면 돼. 그때 올라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프로그램은 그 코드가 지정이 되는 영역, 변수가 선언되는 영역, 이런 영역을 나눠서 씁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 메모리 영역은 텍스트 영역에 코드가 기억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명령 코드, 시언어로 얘기했으면 시언어가 실제로 코드가 저장되는 부분. 물론 이제 어셈블리나 이어진 수, 개개어로 바뀌겠지만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배열, 기억 장소를 확보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힘 영역, 메모리 할당, 잘 쓰지 않는 부분, 정적 공간을 할당하는 부분, 동적 부분을 할당하는 부분을 스택 영역이라는 건 지역 변수, 오토 변수를 말하는 거고 매개 변수, 인수 전달하는 변수, 리턴 값,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호출을 하고 또 호출을 하고 호출하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잖아. 여기 값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 스택이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함수 호출, 뭐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은 어디다? 스택 영역. 힘 영역은 잘 쓰진 않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와. 메모리를 확보해. 그때그때 필요한 동적으로 할당할 때 쓰는 게 힘 영역.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입력되는 건 텍스트. 함수 바로 스택이죠. 두 번째가 답이고 멜록이나 객체 지향에서 바로 인서스 생성할 수 있는 U 명령은 힙 공간 그리고 데이터 공간 네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답은 두 번째. 다음 정보 요소들의 설명입니다. 정보 보안.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컴퓨터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게 무결성이에요. 무결성. 특정한 작업 행위를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정보 요소의 세 가지는 크게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입니다. 수정이나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가용성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가용성이죠. 기밀성은 암호화시켜서 누가 가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 세 가지고 또 확장된 개념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 이건 책임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인가된 사용자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함, 가용성에 대한 얘기고 요 놈은 뭐야? 진짜 너 확실하게 맞아? 너 인증성. 기밀성은 유출이 불가능한 봐도 모르게 암호화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확실히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책임성. 인증성은 요건 가용성이야. 허가된 사람은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로그인해서 쓸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돼. 그걸 못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도 있죠. 그게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는 에러 나지 않는데 서비스가 잘 안 돼. 이건 가용성을 해친 일입니다. 정보 너가 진짜야? 인가를 받아야 돼. 인증성. 비인가 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밀성에서 답이 4번이 해당되는 부분. 그렇죠?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소프트웨어 모듈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결합도와 응집도가 있었죠. 가장 좋게 설계한 놈과 가장 나쁘게 설계한 놈. 역시 잘 다루는 문제. 결합도가 가장 좋은 애들이 누구야? 공통이야, 내용이야, 자료 결합이야. 이게 가장 좋은 결합이죠. 가장 나쁜 결합은 내용 결합이 가장 나쁘네. 그 다음 응집도에서 가장 좋은 응집도는 뭐예요? 함수적 응집, 기능적 응집. 이거죠. 이 동수가 제일 잘 만들었네, 소프트웨어를. 우연적 응집이 가장 나쁜 거죠. 영희가 가장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었네. 그래서 잘 만든 애가 동수, 못 만든 애가 영희.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썸에 관련된 문제죠. 얘를 더하고 싶어요. 얘를. 연봉을. 그럼 어떻게 씁니까? 썸. 4부터 10까지. 이거 더하면 되지. 썸이야. 그런데 썸인데 영어부만 골라서 더하고 싶어. 영어부만. 영어부 연봉합격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만 골라서 더하고 싶어요. 그냥 다 더하고 싶은데. 근데 조건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if를 써주는 거지. 어디? 여기 중에서 영어부네. 영어부. 이 범위를 어딜 말할까? 이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D4부터 D10까지 범위 중에서 여기 범위에서 누굴 찾아? 영업부를 찾아. 그리고 그거가 맞으면 그놈들만 더해줘. 이게 바로 SUMIF죠. SUMIF. 이런 건 안 되고 SUMIF 중에 이거가 더해주는 게 목적이야. 뒤가. 그러니까 D 이게 맞죠. 2, 4. 그 위치만 잘 판단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5회분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역시 이 문제가 100문제가량이 되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과 모르는 게 분명히 갈려야 되겠고요. 어정쩡한 문제는 반복 학습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문자로 혹은 전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